예, 안녕하세요. 10월 21일 토요일 주간 정리의 5%입니다. 제가 유튜브 매일 한 게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쓰는 게 이게 잘 안 돼서 한참 얘기하다 오류 나버리면 새로 또 녹음을 해야 돼요. 예, 두 번째 하는 건데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금주도 심리적으로 많이 좀 안 좋아졌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장 오후에 오래된 이제 주식 같이 저랑 하는 지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올해 들어서 뭐 2차 전지로 수익이 사실 많이 났었어요. 엄청 많이 났는데 8월 달까지도 잘 대비했죠. 단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예상보다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한번 중간 점검차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 심리에 많이 위축되는 거예요. 제가 장 끝나고 이제 과매도권의 과다, 우리나라 개인 수급, 특히 코스닥이 워낙 개인 수급량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그 분석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좀 참고되실 것 같고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도 이제 미국 금리 얘기, 뭐 중동 이슈 보면서 뭐 수급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주식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항상 생각보다 더 빠집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바닥에서 못 사고 꼭지에 못 파는 거죠. 근데 그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담당하는 게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상 투자자들의 어떤 탐욕과 공포 같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주식을 분석할 때는 보유가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심리적인 부분은 센티멘탈이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미국도 사실 이 심리 문제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혼돈과 공포 속이다, 여전히 채권이나 주식이나 과매도권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포트,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유지해야 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간은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야 짧게 보는 것도 있지만, 주간은 제가 한번 중기 포트 점검을 하고 일주일간에 있었던 큰 흐름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돈에 대한 머니 스트림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쨌든 금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실제로 또 더 중요한,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어닝들 발표 나오기 시작했죠. 자, 기준으로 보는 나스닥과 빅테크 중에서 금주는 테슬라가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도 2차 전지랑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이 더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만약 단기로 조금 더 빠져 있는데 진짜 큰 흐름이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꺼지는 큰 하방이냐, 그렇게 안 본다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게 문제가 돼서 중동에서 전쟁이 정말 터져서 확전이 되든지, 진짜 이건 새로운 블랙스완이죠. 근데 투자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확률이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때 이 낮은 가능성에 베팅을 걸 수는 없잖아요. 또 이미 또 많이 추가적으로 오버돼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선반영 정신을 하고 있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닝 시즌이 나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좀 나쁘게 나왔다 해서 빅테크, 특히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실적 나오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심리적인 부분이 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큰 돈은 빠지지 않으면 항상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좋은 기회를 줬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더 수급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빈집들이 한국 증시, 외국인이 2.5년 만에 돌아왔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작년 2차년 사던 것들이 올해 들어서 워낙 개인들이 달라들다 보니까 외국인은 빠졌죠. 올라갈 때 다 빠졌고 지금 포스코 팔듯이.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올해 들어서 대형주 중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현재 10월 달까지 올해 들어서 12조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지만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는 6조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근래 들어서 다 팔았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피크 칠 때. 자, 그러면 삼전 빼고, 그러니까 삼전을 기준으로 반도체를 좋게 보는 건 맞지만 나머지는 그 리셋이에요. 작년 10월 달로. 제가 정치나 어떤 주식이나 차트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외국인을 보는 큰 흐름상 이 수급도 다시 리셋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죠? 공포 부분에서 흐름 자체가 바닥밴드 만들어지면 다시 새로운 것들이 앞으로 뭘 사야 될지 섹터 종목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코스닥 공포 구간에 맞고 힘을 다시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갖고 있는 포트에 대한 얘기를 왜 유지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제가 이것저것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려요. 정치 경제 문제도 말씀 다 드리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 실전 투자자 보는 측면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도움되실 거라 봐요. 우리는 실전 째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9월, 10월 생각보다 더 빠졌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포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전제를 봐야 되죠. 여러 가지 밸류상, 특히 봐야 되는 우리나라 개인의 수급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요. 여전히 쌉니다. PBR 지금 0.9배, 0.8배까지 떨어진 상태고 어닝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기준인 반도체 쪽 어제도 TSMC 발표 나왔거든요. 주가 괜찮아요. 어닝 자체, 밸류 자체가 싸다는 얘기죠. 컨센에 대한 부분이 정말 낮아졌고 컨센이 이제 기업들, 정권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코스피를 전망하는 지표잖아요. 그 전망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낮게 나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밸류를 맞출 수 있다 보는 거고 그 기준으로 싸다라 보는 거죠. 자, 가장의 기준으로 보는 미국 증시, 미국 경기. 자, 금주도 소매 지표 나왔습니다. 미국 소매 유통 지표 됐어요.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충격받고 약간 주가는 빠지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미국 소비는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카드 사용이 많이 늘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 저축률이 떨어졌다. 2020년에 받았던 보조금이 다 떨어졌다. 또 지금 뭐 학자금 같으니 한 가게마다 월로 몇십만 원씩 부담을 준다. 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소비를 줄여갈 수 있는 연착륙에 대한 팩터죠. 기준의 소비나 고용은 여전히 괜찮다고 보는 게 미국 경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연준이 파월이 금주에 상당히 좋은 연설을 했죠. 연준 파월 나오면 항상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시장을 누르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월 1일 이제는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FOMC에서 금리 동결할 확률을 이제 99%로 봅니다. 예전 같으면 금리 동결한다 못했어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내내 야, 금리 동결하면 주가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금리 끝났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엄청 샀을 텐데 어때요 지금은요? 미국도 공포에 질려 있어요. 야, 이거 금리 안 내려주지, 계속 그냥 하이로 가는구나, 그냥 롱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연준 마우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또 이미 잘 빠졌죠. 많이 내려 있고요. 하지만 연준 파월이 말한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의 10년물 금리 기준 5%대는 부담이에요. 이미 시장 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요거죠. 어제 좀 빠졌습니다. 4.99 가다가 이제 빠졌어요. 지난주에 사실 이때 한 4.78 정도, 8 정도에서 쌍봉을 만들면 되는데 더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이나 주식 더 빠졌던 부분이 있고, 금리가 사실 오르션 깨고 내려가면 또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5%대에서는 암만 지금 돈을 찍고 하더라도 이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고, 중동 이슈 말씀드릴 건데 여전히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확전되는 것들은요. 아까도 또 바이든 한마디 했어요. 자, 전통 안전자산 금도 좀 보시면 되는데 간만에 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엔 정말 불안하거나 안 좋거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 생기면 안전자산은 엔화를 샀어요. 자, 그 다음에 금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엔화도 금도 한 3년 동안 별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엔화는 지금 오히려 엄청나게 약세죠. 오히려, 그죠? 그 정통적인 금융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금이 상당히 좋았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 좋았는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왔죠? 2021년 상반기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좋았죠. 뭐 그 전에 비트코인 나왔지만,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골드라 불렸던 비트코인 때문에 금은 또 뒷전으로 간 거죠.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달러가 역사적으로 온수당 2,000달러인데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정통적으로 이제 살 게 별로 없어서 금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조금 산다 볼 수는 있겠지만 금도 제가 좀 볼 거예요. 이게 사실 전 세계 자산들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측면에서 간만에 금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준 뉘앙스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미국 중국 회담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미국 국채를 중국이 잘 사줬어요. 미국 국채 보유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지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6월 달, 7월 달부터 그렇게 중국에 보내서 어차피 돈을 찍어야 되는 미국이 야, 중국 걔들 국채 좀 파는 거 좀 사줘, 덜 팔아,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이게 사실 미국 국채나 금리의 수급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미국 중국이 회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좋게 보는 11월 달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금리가 일단 지금 매크로 기준이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미국은 나스닥 빅테크 좀 말씀드리고 어차피 글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 제일 많고 성장하는 빅테크 종목들이고 은행을 봐야 되는데 다음 주도 되게 은행들 많아요. 우리나라는 기준 제가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 로봇, 틈새를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개 보고 있는 것들 있죠. 그 점점 슬림하면 됩니다. 예, 점점 슬림하면 되고 내년에 또 고금 유지된다 하더라도 차별화가 더 집중되면 돈 가는 게 더 많이 보일 거고요. 큰 흐름 따라가시면 되고 예, 그런 구체적인 포트에 대한 얘기도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를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버슈팅이나 그런 흐름에 대한 그 근거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미국 10년물 금리는 차트 보셨지만 4.99까지 찍었어요.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2006년 기준이야. 2008년에 서프라임 터졌죠. 그때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 할 때인데 그때 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계속 올렸는데 사실은 미국은 2006년부터 금리를 동결시킵니다. 금리를 다 안 올렸어요. 근데도 이제 정시가 엄청 날아가고 더 좋을 거다. 금리 올라가는 것들은 경기 올라가는 거 반영한다 해서 그때는 지금보다 덜 스마트했으니까 표현하자면 1년 내내 주식을 더 샀어요. 그 2007년에 완전 피크 친 거죠. 요번 우리나라 7월 달에 피크 친 것처럼. 그때는 좀 텀이 늦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온갖 부동산 안주한 것들이 터지면서 2008년에 박살이 났는데 이미 이제 그런 복귀들을 다 한 거죠. 학습 효과를 다 한 거고 그때 금리만큼 2006년 금리만큼 10년물 금리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5.16인가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 미국은 경기는 괜찮아요. 작년에 달러 올랐을 때 미국 괜찮았던 것처럼 미국은 경기 괜찮아. 얘들은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근데 이제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이든 일본이든 작년에 난리 났잖아요. 달러 때문에. 지금 비미국 특히 이머징이 죽겠는 거야 지금. 특히 중국이 죽겠는 거야. 중국은 부양책을 쓰고 싶어도 금리도 못 내려요. 미국 금리 때문에. 지금 위안화 때문에 계속 그 자기 위안화 방한다고 달러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고 미중 어떤 패권에 대한 부분인데 미중 정상회담이 되면 2019년 말에 트럼프 한 것처럼 2020년에 대선이 있고 2024년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으로 바이든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풀리면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 30년 모기지금리가 8%대예요. 8%대입니다. 지금 예전에 모기지금리 되게 싸게 갖고 있던 것들이 팔아서 새로 새 집 사게 되면 미친 듯이 부담을 많이 가져야 돼요. 쉽게 집 거래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중위권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미국의 부동산은 연착륙 되고 있다고요. 그동안 안 빠졌던 하우징이나 쉘터 같은 그런 CPI 영향을 주는 아주 무거운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물가는 잡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대였던 이 금리가 올해 2월 달에 실리콘 밸리뱅크가 뭐 엄청나게 나면서 야, 지금 금리 때문에 엄청 부담이 되고 금융기관이 파산 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지금 얘기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오죠. 오히려 빅뱅크들은 실적 좋게 나와요. JP 모간, 뭐 찰스 수왑. 왜 그러냐면 정시라는 거는 항상 지나고 나서 반영돼서 정화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방비를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2008년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그때 터지고 나서 작은 소형 지방은행들은 큰은행 다 합병되고 막 그렇잖아요. 미리 방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더 올랐다 해서 금융 시스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보는 거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미국 경기 소비는 괜찮다. 보는 게 가장 대전제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지금 공포구나라 보는 거고요. 자, 금주에 파월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준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연준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1일 날 FOMC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블랙아웃. 그 말이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은 말을 못 해요. 금리 결정 물론 동결한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멘트가 안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국 어닝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주 중요한 빅테크 어닝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매파적으로 동결한다. 그저께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지만 긴축은 충분히 하고 레버리지 쓰는 걸 조심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과잉 긴축 이미 시장 금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자, 이런 부분이고 중소기업도 부담된다. 그래서 러셀이처를 계속 보는 겁니다. 러셀이처는 박스권 하단인데 괜찮아요. 물론 이게 영을 제일 많이 보지만 그게 정시가 고금리에 적응되는 과정이라 보는 겁니다. 집값 얘기도 했었고 데이터 디펜던스 항상 얘기했었고 미국의 소매 지표 소비는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는 괜찮다. 하지만 고용은 살짝 걱정되니까 내년 연착륙된다. 큰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장이 투심을 조이고 지금 중동 때문에 시장은 더 공포에 질려 있고 심리 컨트롤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바라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손 한 대 코 푸는 겁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5%까지 간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돈을 찍고 있어요. 6월 달에 부채 한도 관련 여야 합의됐죠. 합의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뭐 강경파 나와서 이스라엘 어째라 뭐 난리 나고 이란 또 돈 주려다가 안 주고 사실 이건 이란한테 잘못한 거예요. 미국은 약속한 걸 안 지킨 겁니다. 왜 돈 풀어준다니까 안 풀어주는 거야. 어쨌든 그런 부분도 미국의 어떤 가버넌스 문제이긴 한데 행정부에서 돈 찍는 것도 엄청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돈 엄청 풀었잖아요. 엄청 썼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시킨다고. 또 다시 다 떨어지고 많이 썼는데 그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 여야의 부채한도 협상된 이후에 또 많이 채워놨어요. 금리를 돈을 계속 찍었지 않습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왔다는 것도 5%대 제가 거의 다 왔다는 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 10월도 마찬가지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또 채권 난리 났죠. 주위에 채권 하시는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작년에 완전 패닉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패닉이에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채권 패닉 오고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주식을 살아났지 않습니까? 굳이지고. 지금도 물론 금리가 기준이고 주식이 겁을 내고 있긴 하지만 이 채권 금리가 지금 패닉인데 정말 패닉인데 어쨌든 터지고 안정이 되게 되면 또 정시는 그 다음에 안정감이 올 수 있다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달러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달러가 원래 안전자산인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작년 114, 115가 된 게 여전히 지금 암만 중동이다 어떻다 하더라도 105, 1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급박한 이멀전시 정말 그런 건 아니라 보는 거죠. 채권 가격도 오히려 싸지지 않습니까?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자, 금 가격 말씀드렸고 2,000불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전체 안전자산을 노리는 애들이 금으로도 간다. 그 정도 보는 거지. 금 가니까 다 빠진다. 뭐 꼭 그렇게 볼 것도 사실 아니에요. 워낙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간만에 좀 돌아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금리가 동결하더라도 정시가 겁을 먹는 것처럼 이제는 정부는 부채 관리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돈이 있고 괜찮은 쪽으로 선별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들이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채 없는 사람 없을걸요. 정말 대출은 다 끼고 있는데 어쨌든 고금리가 오늘 이창용 총재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레버리지 팍 일으켜서 한 방에 돈 벌어야지 그런 마인드를 자꾸 줄이라는 겁니다. 부채 관리란 말은 자기 이자 관리를 하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투자는 더 슬림화 시킬 거고요. 하지만 미국 대선이 지금 미중 회담을 하는 것도 어쨌든 문제는 경제야. 뭐 지금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년에 재선이잖아요. 바이든 3년차, 내년 4년차인데 3년째 장 좋았습니다. 막판에 좀 출렁거리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내년에 돼서 바이든이 물가를 못 잡는다. 경제에 영향을 준다. 미국 경제에 영향 제일 많이 주는 거는 당연히 정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안 좋으면 재선 안 돼요. 물론 지금 인기는 없습니다. 바이든 인기는 없지만 돈을 또 풀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무리해서 이번에 8월달, 9월달, 10월달 더 찍었다 보시면 돼요. 미리 더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 내년 대선 돼서 바로 긴축이 들어가고 고금리 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은 꾸준히 풀어야 되는 이 또 내년 대선은 좀 변수라 보고 미중 정상회담 만나는 거는 오히려 미리 빠졌던 정시에는 오히려 해소할 수 있는 국제정치 이슈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정말 비관론자들이 보는 야 정말 이러다가 뭔가 터지고 SVB 같은 거 터지고 그런 거 아니면 돼요. 연착륙 되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마우스 컨트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되게 컨트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직 믿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 외 지금 더 힘든 것처럼 미국 외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이지만 더 슬림화해서 주식을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니 해도 금리가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니 해도 어닝입니다. 여전히 나스닥 빅테크가 가장 중요해요. 자, 금주에 테슬라가 나왔는데 테슬라는 지금 220불까지 더 빠졌습니다. 어제 더 떨어졌어요. 예전에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테슬라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이 같이 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올 4월까지. 하지만 4월 달부터는 우리나라 개인 수급이 더 영향을 미쳤고 2차전지에 지금은 약간 영향을 받고 있지만 테슬라는 기준이 어떻죠? 이미 MS 마켓 쉐어를 중국에서 잃어버렸어요. BYD가 독보적 1위가 됐고 BYD는 오히려 주가 괜찮습니다. BYD가 지금 테슬라를 중국에서 잡아먹고 있고 또 지금 미중 관계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미국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미국을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매출이 줄었죠. 당연히 가격을 내쳤으니까.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가성비 때문에 차가랑 가격이 낮췄고 한 17% 영업이익률이 나오던 거였어요. 말 그대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17% 영업이익률은 정말 독보적이었고 향후 그 과거에 한 수백 배 올랐던 테슬라 주가를 정상화시켰던 거죠. 근데 이게 지난 분기에는 9%, 이번 3분기에는 7.6%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현대차는 별 차이 없어요, 이제는요. 자,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주기가 힘들다 보는 거고 얘들이 도조 컴퓨터를 통해서 AI를 활용하겠다, 로봇을 만들겠다, 좋아요. 자율 중에 제 1등이다, 좋은데 그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못 미쳐요. 앞으로 AI 성장 스토리를 잡는 거는 머스크가 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로 돼요? 바로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팔고 있는 차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베이스 시프트 된 테슬라 모델 3가 나와서 그게 잘 팔리든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픽업 트럭 말씀드렸죠.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머스크 형이 직접 말을 했는데 11월 달부터는 실제로 대량 생산됩니다. 하지만 소량이고요. 실제로 2025년까지는 크게 회사 수익에 도움이 안 될 거란 말했어요. 내년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픽업 트럭이 좀 늦어진다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고 대중화, 전기차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2차 전지에서도 약간 안 좋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미리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 이상씩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떨어지고 빅테크 내에서 약간 약한 모습 보이는 거는 나스닥 내에서 보는 게 맞다 보고 금주에서 테슬라 떨어진 것 때문에 나스닥 더 떨어졌어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빅테크 내에서는 이제 비중이 살짝 작죠. 얘들이 지금 가입자가 850만 증가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복수로 이제 넷플릭스를 보시다 그걸 안 하겠잖아요. 그럼 보려면 네가 직접 가입을 하다니까 당연히 가입을 하고 가입했다가 재미없으면 안 보다가 재미있는 거 있으면 보고 계속 가입과 이제 탈퇴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탈퇴했다 다시 들어오면 이 베이징 요금 못 들어가. 비싸게 봐야 돼. 광고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지하게 되겠죠. 약간 꼼수긴 한데 어쨌든 OTT에서는 디즈니도 그렇고 딴 것들 다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자체가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고 어쨌든 나스닥 빅테크 흐름에서는 저는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거라 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고 마이크론 보고 대만도 TSMC 봐야 되는데 TSMC는 괜찮습니다. 가권 지수가 사실 미리 좀 빠졌었거든요. 7월 달부터. 근데 TSMC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인데 어제 발표 후에 주가 양봉 내면서 상당히 추세를 많이 세워놨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 제가 반도체 기준 보는 데서는 효과를 좀 주고 있는 거죠. 자, 금주에 또 미국의 은행 시즌에 은행들, SV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은행들이 실적 괜찮았습니다. 미국이 빠졌지만 은행은 금주은행들이 나쁘지 않았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빅테크 가장 중요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은행이 정말 본격적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25일날, 메타, IBM, 아마존, 인텔 이번 주에 다 나와요. 그 다음 주죠. 실적 컨센서스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수 기준도 사실 나쁘지 않고 제가 나스닥을 가장 볼 때 가장 코어는 뭐다? 애플 11월 3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FMC 이후에 나올 거고 엔비디아는 좀 늦게 나와요. 12월 20일 나올 텐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 어닝을 보면서 나스닥을 잠깐 보여드릴까? 제가 선을 끄는 게 이게 13,000 기준입니다. 애플이 한 170불, 그 다음 엔비디아가 한 400불 초반 정도 되는 건데 물론 살짝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다음 주 어닝 보면서 빅테크 나스닥이 버텨주면 좋습니다. 자, 큰 흐름은
S&P 500을 봐야 되죠. S&P 500. S&P 500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4,200 정도 꺼놨습니다.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소비 관련들이 좀 안 좋게 떨어집니다. 아직 S&P 대형주 중에서는 어쨌든 나스닥 이 빅테크의 흐름이 괜찮고 지금 뭐 헬스케어도 나쁘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4,200에 지지가 되면 지금 공포구한 이쪽들이 FMC다, 예, 미중 어떤 정상회담이다, 어닝 시즌 거치면서 지지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예, 그러면 정시가 좀 정상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어닝 정말 중요해요. 예, 다음 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바이든이 정말 인기가 없고 지금 트럼프가 막 엄청 또 갖다 붙이고 있는데 경제를 잡아야 됩니다. 유가도 잡아야 돼요. 물가 인플레 물론 CPI 비중이 적다 하지만 이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작년 얼마나 고생했어요. 물가 오를 때 물가 유가가 WTI 130불 가면서 얼마나 겁을 줬습니까? 근데 지금 유가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지지난주 이제 9월 달이죠. 그때 95불, 96불, 100불 막 간다 할 때 찌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한번 가자지고 이스라엘 난리 나도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사실 이거 이스라엘 쪽은 저희가 바로 모른다 말씀드렸지만 지표 보는 거 유가를 본다 말씀드렸는데 90불도 돌파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 거죠.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베네주도 지금 투입을 한다 그랬고 뭐 이란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긴 한데 일단 바이든이 가서 좀 잘 달겨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전쟁이나 이제 방어 지원책으로 1천억 달러 찍어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동시에 돕겠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1조를 했던 바이든이었는데 아까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한다고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투입을 연기를 좀 해라. 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말을 좀 잘해서 이 흐름을 좀 잡아야 돼요. 여전히 중동의 국지적 리스크를 낮게 봅니다. 사우디도 그렇게 말하고 중국도 나섰고 러시아도 그렇고 워낙 지금 첨예하고 과격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확률로 보고 어떻게 될지는 뉴스도 보고 있겠지만 유가를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확전이나 호르무즈 해협까지 나오게 되면 바로 유가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이제 유가를 보면서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상 금융이든 뭐든 11월 1일 날 매파절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그때부터는 금리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겁을 주든 뭐든 금리 기준이 잡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는 나스닥 지수 13,000, S&P는 4,200 정도 지지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5%대 다 맞물려져 있죠. 자, 중국은 살짝 제가 뭐 쩌리란 표현도 드렸는데 어쨌든 하단밴드에서 지금 역사적으로 하단밴드 역사적으로 이거는 역사적인데 제가 보는 이제 FTSE 중국 지수 보면 이게 작년 10월달 최고 안 좋았을 때 저점 근처예요. 자, 그리고 2008년까지 가더라도 홍콩 지수가 거의 저점 밴드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받치면 된다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이 영향을 주는 게 뭐죠? 어쨌든 우리나라 중국이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25% 30% 되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많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엔비디아 같은 게 빠진 거는 미국이 추가 제재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지만 자, 우리나라 어땠어요? 틈새 반도체 우리 한국 반도체는 중국에 있던 그 제재를 유지하면서 그냥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샀던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도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왔지만 어쨌죠? 어닝 시장 나오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어닝도 나쁘지 않아요. 컨센이 워낙 낮기 때문에 미국 어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어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위안화 7.3 기준으로 보시면 돼.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자, 한국 수출 영향을 중국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나름 양호한 경제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성장률도 4.5% 전 다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안화 기준을 보면서 적극적 부양책은 정말 쓰고 있어요. 얘들도 미국 금리가 고점 되면 어쨌든 위안화 살리고 수출하고 외자 들어와서 살리고 싶어 하겠죠. 왜? 내수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들 민생들 정시나 부동산 연착륙시키고 외자 유치해서 자기 제조업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면을 보기 위해서 위안화 기준 보시면 되고 한국 수출 영향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어닝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고금리 시대는 큰 흐름 봤을 때 내년도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관리 꾸준히 하셔야 되고, 아직도 우리 뭐 정말 크거나 지금 뭐 대형주 같은 거 있죠. 제가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살짝 봐도 되지만 여전히 큰 흐름은 레버리지 쓰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정부든 기업이든 가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가 소비 유치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자영업자나 항상 이제 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좀 하고 다니는데 안 좋죠. 부동산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안 좋은 부분이고,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이제 주식에 영향을 주는 예탁금이 46조까지 빠져 있습니다. 올해 초가 40조였어요. 이게 58조까지 갔다가 7월 달부터 빠진 거예요. 이게 전체로 계속 빠지면 안 좋죠. 유지되면서 거기서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 흐름 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정시는 스몰 사이클을 만든다. 이것도 제가 자료 만든 거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내년에는 여전히 저는 정시 부양책도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요번에 부동산 PF 막 풀어줘가면서 뭐 내년 총선에 대해서 워낙 부동산이 나빴기 때문에 그랬다 별별 의견들이 많은데, 어쨌든 중국이 하듯이 우리나라 소비를 살릴 만한 근본적인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한 통에 이창임 총재도 말씀하시지만 매파적 금리 동결했지만 결국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빨리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정시 부양책도 저는 내년에 가능하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내에서 슬림 포토를 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좀 맞춰주고 두 번째 제가 섹터 종목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